자, 먼저 얘기할 거는 지금 우리 중간고사 범위에서 선생님이 딱 유일하게 안 한 부분이 있다면 176, 177, 178페이지 요 세 개인 것 같아요. 태양계의 특성과 기원. 근데 우리 1학년 때도 그렇고 우리 태양계가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지에 대한 설명을 수업 때 했었다, 그치? 그리고 요런 그림들 너희들이 보면은 그래 저거 있었지 아마 기억이 날 거야. 그래서 여기 있는 쭉 내용들은 우리가 좀 익히 배웠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너희가 좀 그 부분을 읽고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해주도록 하자. 그러면 중간어 3에 있는 나머지 내용들은 뭐 태양계 내 생명의 출현, 그 다음에 뭐 태양의 특성 이런 부분을 다 했기 때문에 이제 교과서 182페이지 중단어 4 이 부분 한번 나가보도록 할게요. 우리 책의 가장 첫 번째로 소개하고 있는 것은 행성의 물리적 성질을 이제 확인하는, 알아보는 그런 방법들을 하나 소개를 하고 있더라고. 먼저 행성의 질량을 아는 방법으로 케플러 법칙을 적용해보자 라는 설명을 하고 있어. 어떻게? 그 행성과 그 위성이 있을 텐데 그 행성과 위성의 궤도 운동에 케플러 제3법칙을 적용을 해보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방법이겠지. 뭐 어떤 행성이 있다. P. 그 다음에 그 주위에 어떤 위성이 있다. 근데 이 두 행성과 위성이 어떤 공통 질량 중심으로 이렇게 공전을 할 텐데 그 공전을 하는 주기 그리고 두 천체 사이의 어떤 거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 케플러 제3법칙 공식이 뭐였지? 좋아요 법칙? A제곱 A제곱 그렇지. 그래서 이 두 개 사이의 공전 주기와 그 다음에 두 천체 사이에 떨어진 거리를 알고 있으면 두 천체의 질량 합을 알 수 있게 되는 거고, 그 행성과 위성 사이에 공통 질량 중심이 있을 텐데 여기서의 거리 R1과 여기서의 거리 R2 이 두 개를 합친 게 A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R1과 R2를 관측을 통해서 구하면 결국 행성의 질량과 어떤 위성의 질량이 MR1이 MR2 이렇게 지렛대 원리로 계산이 될 테니까 그러면 각 행성 그리고 위성의 질량도 구할 수 있겠지. 이런 식으로 전체의 질량을 이제 계산해낼 수 있다는 거야. 만약에 위성이 없는 천체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그 주위를 어떤 소행성이나 해성이나 아니면 탐사선이 이제 도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떤 공전 주기라든지 아니면 이제 이동 경로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즉 중력적 효과를 측정해 가지고 그 행성의 질량을 계산해 볼 수 있대. 근데 이 부분은 아마 조금 더 전문적인 어려운 영역이 될 거야. 근데 정밀한 계산이 필요하겠지. 자, 그리고 행성의 크기를 구하는 방법은 세 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그 행성의 시직경을 직접 측정하는 거야. 행성이 이렇게 있고 만약에 관측자가 이렇게 있을 때 그 천구상에서 이 행성이 가지는 시직경 그것을 만약 세타라고 하고 그 행성까지의 거리를 안다면 이 L은 R 세타로 계산할 수 있겠지. 그렇게 시직경을 직접 측정하는 방법도 있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 시간 어떤 별의 크기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식상성이 일어날 때 크기를 구하는 방법 계산해봤다, 그치?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이 공식을 통해서 이제 식상성이 얼마나 지속이 되는가를 통해 알아볼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행성이 별을 통과하는데 걸리는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행성 앞을 위성이나 탐사선을 이제 가리는 엄폐하는 그런 시간은 얼마일까? 그 델타 t를 구하고 그때의 산속도 v를 안다면 이 행성이나 어떤 전체의 직경을 구할 수 있게 될 테니 그로 인해 행성의 크기를 구할 수 있겠다. 자,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는 지구에서 펄스를 발사하고 반사되어 오는데 걸리는 시간의 차이를 이용해서 알아볼 수도 있대. 어떤 행성이 있다고 하자. 우리 지구가 있다고 하자. 여기서 펄스를 뿅 발사해. 그리고 되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을 거야. 예를 들면 T1이라 하자. 그 다음에 저기 좀 행성의 끝부분, 핵의 끝부분에 이제 펄스를 날려서 또 거기서 반사하는데 되돌아오는 그 빛, 펄스를 지금 걸리는 시간을 T2로 하자. 그리고 이것을 이제 여러 개 행성의 표면에 막 쏘고 되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해. 그러면 우리는 뭘 알 수 있다? 이 T1과 T2 사이의 시간 차를 통해서 이 사이의 어떤 거리를 알 수 있게 되지. 그럼 이 사이의 어떤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이것을 확인함으로써 행성의 그 직경이나 크기 이런 것들을 구할 수 있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행성의 크기를 구하는 방법, 우리 책에서는 세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행성의 내부를 또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 그에 대한 방법으로는 어떤 탐사선을 날려서 그 행성 주위를 뱅글뱅글 도는 궤도 이제 선을 이렇게 하면서 결국 이제 어떤 평균 밀도, 화학 조성, 편평도 이런 것들을 이제 구해볼 수 있다는 거지. 가까이 가게 되면 아무래도 장축, 단축 이런 크기도 알 수 있을 거고, 그다음에 스펙트럼, 빛을 발사해서 되돌아오는데 발생하는 흡수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화학 조성도 알 수 있을 거고, 또 이런 계산을 통해서 평균 밀도도 구해볼 수 있을 거고, 그런 행성의 어떤 내부 요소도 알 수 있겠다. 그리고 행성의 표면에서 드러나는 것으로부터 알 수 있는 것들도 있다는데, 색을 통해서 표면과 대기에 어떤 성분이 이루어져 있는지, 예를 들면 화성 같은 경우는 이제 주황색에서 갈색의 이제 빛이 나타나는 이유가 나중에 소개하겠지만 이제 산화철이 많이 있어서 그렇게 이런 색이 보인다. 그다음에 목성은 왜 이렇게 좀 노랗게 보일까? 황이 많아서 그렇단다. 그래서 이런 색을 통해서 그 표면이나 대기의 화학 성분을 분석할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반사도를 통해서 암석 혹은 대기의 양을 분석할 수 있겠다. 대기가 많을수록 아무래도 그 반사도는 높을 테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대기가 또 얼마나 많이 있을까 이해해 볼 수 있겠다는 거지. 또 행성의 표면 온도는 슈트판 볼츠만 법칙이나 비례 변이 법칙을 써서 우리가 구할 수 있을 텐데, 하지만 행성은 뭐 별들도 마찬가지지만 흑체가 아니잖아. 즉 흡수선만큼 그대로 방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행성의 어떤 대기의 순환, 뭐 대류, 열 전도율, 그다음에 온실 효과, 그다음에 또 내부의 열원,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고려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법칙만 뚝딱 넣는다고 해서 바로 그 표면 온도를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런 요인들도 같이 고려를 해서 행성의 표면 온도를 계산해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물리적 특성들을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책에서 소개를 하고 있다. 자, 그리고 182페이지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뭐 이탈 속도도 있고 한데 이탈 속도 식은 너희가 알고 있을 것 같아서 따로 여기서 소개하진 않아. 자, 그리고 우리 책의 183, 184페이지는 지구형 행성, 목성형 행성과 관련된 설명이 있고, 그다음 185, 186페이지는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의 표면과 대기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 소개를 하는데, 선생님은 그냥 요거 두 개 합쳐서 같이 쭉 각 행성별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 그 전에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좀 크게 보면 이제 행성들 8개를 지구형 행성, 목성형 행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거 배웠다, 그치? 요거 1학년 때 봤던 표 기억나? 그래서 요거 아마 각 물리량들의 상대적인 비교는 너희들 할 수 있을 테니까 한번 참고해보면 좋겠고, 그 다음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각 행성의 구체적인 물리량들이 어떻게 될까 한번 좀 알아봤으면 해서 여기 표를 가지고 왔거든. 그래서 이 표에 뭐 숫자를 달려면 다 외워야 될까? 그건 아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너희들에게 조금 좀 체크해줬으면 하는 것은 이 행성의 여기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한 반지름, 질량, 자전 주기 이런 것들의 좀 특징적인 것들을 좀 보면 어떨까 싶어. 예를 들어서 천왕성, 해왕성 누가 더 클까요? 천왕성이 조금 더 크대. 그리고 지구와 화성, 지구가 더 커. 그러면 화성은 지구의 몇 배 정도일까, 크기가? 맞아, 반 정도밖에 안 된대. 0.5선 반지름이. 그럼 질량은 화성이 지구의 몇 배 정도일까?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대. 0.1. 의외지? 화성이 지구와 되게 좀 닮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의외로 화성은 지구의 반밖에 안 되고, 크기는 질량은 10분의 1밖에 안 된대. 그렇게 가볍기 때문에 대기도 그렇게 많이 없어. 지구의 0.01배의 대기만 가지고 있어. 질량이 10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자전 주기에서 금성이 굉장히 길다라든지 그런 좀 특징적인 부분들을 너희가 기억을 해주면 좋겠다. 자,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보면 행성별로 자전 방향과 자전 속도에 관련된 이제 인스타 영상이 있어서 선생님이 가지고 와봤는데, 여기 보면 이런 행성의 자전 방향과 속도, 뭐 어떻게 보면 주기를 나타낸 거다. 여기서 좀 뭔가 특징적인 건 뭐가 있는 것 같아? 수성 금성이 되게 자전 주기가 느리다, 그치? 돌아가고 있나 싶을 정도인데 얘는 돌아가고 있어. 얘는 어때? 돌아가고 있는 거 같나? 잘 봐봐. 돌아간다. 이렇게 하면 봤나 방금.
있다. 어느 영상이 끝나면 다시 돌아가. 했지? 얘도 돌아가고 있다는 거. 자전 주기가 244일이래. 엄청 길지. 그리고 심지어 자전축이 뒤집어져 있잖아, 그렇지? 자전축의 경사각이 그냥 23도가 아니라 177도야. 그래서 이게 뒤집어져 있고 얘는 동에서 서로 자전을 해. 그리고 얘는 세레스라는 화성과 목성 사이에 처음 발견된 소행성 1호야. 세레스. 얘는 아무래도 크기가 작기 때문에 가공 동량을 보존하려고 하다 보니 좀 빠르게 도는 특징도 있고, 뭐 목성 토성은 엄청 빨리 돌고, 천왕성도 90도 이상 자전축이 이제 꺾여 있기 때문에 경사가 가 있기 때문에 얘도 엄밀히 말하면 동에서 서로 자전한다라고 얘기해. 즉 자전 방향이 반대인 녀석은 금성, 천왕성, 그다음에 지금 행성은 아니지만 명왕성도 이제 그런 특징이 있고. 그래서 이런 것도 혹시 좀 이해하는 데 참고가 될까 싶어서 같이 보았습니다. 다른 반에서는 이걸 보면서 애들 왜 이렇게 띠빠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어떻게 생긴 것 같아 얘들 보면? 그냥 못생겼어요. 못생겼나? 네. 좋게 봐줘. 자, 그래서 이런 큰 틀에서 우선 한번 봤고 이제 각 행성의 특징 한번 보자. 얘네들은 사실 암기야. 결국에는 암기해야 되는 뭐 각 행성의 특징들이라고 하니 뭐 저런 특징들이 있구나. 기억을 좀 해주면 좋겠고 뭐 지금부터 막 달달달 다 외우는 것보다 어떻게 추석 연휴 쭉 있고 하니까 그 시험 전날에 이 행성의 특징들을 그냥 툭툭툭 체크 정도만 하면 어떨까 싶어요. 자, 수성은 이제 대기가 거의 없다. 아마 이런 특징들은 기본적인 거라서 알고 있을 것 같아. 자, 수성 대기가 거의 없다. 그래서 일교차가 되게 크다. 최고 기온은 450도, 최저 기온은 영하 170도. 태양을 보고 있는 방향, 태양을 보고 있지 않은 방향. 그리고 수성은 우리 태양계 행성 중에 가장 태양과 가까이 있잖아. 즉 이 태양계 행성들이 생성되는 과정에서 무거운 원소들이 가장 이 수성 쪽에 많이 모여 있었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금속으로 구성된 수성의 코어가 있어. 그래서 되게 밀도가 크다. 우리 지구 그 다음으로 커. 행성 8개 중에. 그 다음에 표면에는 대기가 없었기 때문에 많은 운석 구덩이가 있고, 그 다음에 생성 초기에 철로 구성된 코어가 냉각되면서 수성이 되게 좀 빠르게 확 수축했대. 그 과정에서 어떤 표면이 이렇게 구겨지면서 산등성이나 절벽 이런 것들이 이제 표면에 많이 발달해 있다는 것도 확인을 했대. 그리고 여기 뭐 최근 탐사 결과가 있는데 수성에도 자기장이 있더라. 수성 표면의 절반을 또 한번 스캔을 쫙 했고 그런 내용들 이것도 한번 참고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 금성. 금성은 두꺼운 대기와 구름에 의해서 반사율이 되게 높은데 대기의 대부분은 뭘까?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야. 맞아. 대기압은 몇 정도 될까? 우리 지구에 95기압. 95 맞아. 95기압 정도 된대. 평균 표면 온도는 온실 효과에 의해서 470도 정도로 행성 중 가장 높아. 지구로부터 가장 가까이 있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온실 효과에서 너무 높다. 표면은 비교적 평탄한 편이다. 화산 활동에 의해 형성된 지형이 되게 많다. 풍화 침식이 엄청 강하게 일어나면서 지형이 되게 평탄한 편이야. 그리고 길이가 100km가 넘는 높이 말고 길이 그런 거대한 화산이 167개가 있대. 이 정도 스케일은 우리 지구에는 하와이 정도밖에 없는데 금성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있다는 거야. 그리고 방금 봤듯이 자전 주기가 굉장히 길다. 공전 주기보다 긴데. 그리고 그 자전 방향과 공전 방향은 반대다라는 그런 특징도 있지. 그리고 뭐 여기 아래 또 탐사 결과 있는데 뭐 번개 현상도 일어나고 소용돌이 현상도 일어나고 뭐 그런 내용도 있다니 참고하자. 자, 그래서 우리 책에서는 금성의 고도에 따른 온도 변화를 소개해놨는데 우리 지구는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10권 있지만 금성은 대륙권, 중간권 10권밖에 없어. 뭐 오존층이나 이렇게 중간에 온도가 높아질 거리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으로는 50km 부근에 이제 두꺼운 구름층이 있어. 이 구름층은 뭘로 이루어져 있다? 나중에 보도록 하자. 이산화, 황, 그리고 황산 그런 걸로 이루어져 있대. 금성의 대기압은 약 95기압으로 극도로 두꺼운 대기를 가지고 있다. 이산화탄소가 굉장히 풍부하다. 그리고 이렇게 온실 효과가 거의 계속 강하게 있기 때문에 낮과 밤의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크지 않다. 그리고 수십억 년 전에는 이 금성의 대기에 지구의 상태, 금성의 대기가 지구의 상태가 좀 비슷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표면에도 상당한 양의 물이 존재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왜냐면 우리 생명 가능 시대에 별이 진화하면서 점점 어디로 가? 1AU로부터 멀리 간댔잖아. 그럼 과거로 가면 생명 가능 지대는 지금 1AU보다 어땠을까?
작아요. 조금 더 안쪽이었겠지. 그래서 과거에는 아마 금성이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했었을 수 있었다. 그럴 때도 있었다는 거야. 하지만 이제 너무 온도가 또 높아지다 보니까 그 물들이 다 증발해버리고 또 온실 효과를 너무 심하게 일으켜서 결국 지금은 표면 온도가 100도가 넘는 다 끓어버리는 물의 경우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기압이 또 높기 때문에 끓는 점이 100도이지는 않을 거야 사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이 다 증발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방금 얘기했듯이 이 두터운 이산화탄소 층 위에는 주로 이 이산화황 또 황산 물방울 이런 걸로 이루어진 두꺼운 구름층인데 이 구름이 우리 빛의 대부분을 반사시켜서 이 금성의 반사도가 되게 높고 그래서 우리 지구에서 봤을 때 금성이 가장 또 겉보기 등급이 작고 밝게 보이는 행성 중에 하나가 되겠지. 그래서 이런 특징들 있다고 하니 자 그다음에 화성은 이제 자전축이 이제 어느 정도 25.2도로 경사져 있어서 계절의 변화도 있고 그다음에 자전주기도 24.6시간으로 우리 지구보다 조금 더 길지만 굉장히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질량은 10분의 1, 반경은 5분의 1, 2분의 1밖에 안 되지. 표면은 지구의 사막과 비슷하다. 그래서 산화철이 포함된 토양에서 붉게 보인다. 그리고 극지방에는 드라이 아이스와 얼음으로 이루어진 뭐라고 하지? 극관. 극관이라고 하지. 극관이 있고 이것은 계절에 따라 그 크기가 변한다. 여름철에 만약 북반구 여름이라면 저 북반구에 있는 극관이 높고 승화되면서 크기는 작아지고 대기압은 상승한대. 그 양이 어마어마해서 기압의 변화가 어느 정도 유의미하다고 해. 그 영상도 봤는데 일론 머스크가 그런 질문을 했어. 이제 화성 가자고 하잖아 일론 머스크가. 그러면 화성 가면 이제 기압이 너무 낮으니까 우리가 어떤 돔 안에서 실내에서만 살고 밖에 나가려면 막 마스크 쓰고 해야 될 건데 어떻게 정상적으로 살게 할 거냐. 온도도 너무 낮잖아 화성은. 그에 대한 대답으로 어떤 얘기를 했냐. 빠른 방법이 있고 느린 방법이 있대. 근데 그 중에 빠른 방법은 뭐가 있냐. 저 극지방에 이제 핵폭발을 시켜버리는 거야.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길까. 이 극관이 다 먹으면서 그 기체들이 다 대기 중으로 가겠지. 그럼 이산화탄소가 막 대기 중에 많이 있으니까 온실 효과가 어떻게 될까? 좀 커지겠지. 그래서 일단 우리 화성에 이제 기온을 좀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극관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다 좀 이렇게 기화시키자, 승화시키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본 적이 있어. 그래.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 가능할까? 실적으로 그런 생각도 들지만 아무튼 그런 얘기도 하더라. 자 그리고 이 화성에는 저 올림푸스 화산, 그 다음에 마리네리스 대역곡 이런 것들도 있고 과거에 물이 있었던 흔적으로 추정되는 다양한 지형들도 존재합니다. 대기압은 몇이다? 0.01 지구의 100분의 1밖에 안 돼. 그리고 대기의 대부분은 다 CO2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CO2로 대부분이지만 그 온실효과는 되게 적은 편이라서 화성의 기온은 되게 낮다. 그리고 피닉스, 큐리오시티 이런 것들이 이제 화성에 가서 또 이제 생명체의 존재 여부나 이 큐리오시티는 착륙을 해가지고 이게 착륙을 해서 토양도 분석하고 생명체 존재 여부도 알아보고 사진도 찍고 보내고 그렇게 하고 있대. 자 그리고 목성은 행성 중 질량과 반지름이 가장 크다. 자전주기는 가장 길다. 짧다. 그리고 밝고 어두운 이런 줄무늬가 있다. 왜 이런 줄무늬가 있을까? 줄무늬가 이렇게 적도 방향으로 날아난 이유는 빠른 자전 때문에 생기는 현상인데 왜 이렇게 밝고 어두운 게 이렇게 번갈아 있을까? 이거는 온도 때문이야. 여기 밝은 부분은 뜨거운 내부의 열원이 상승하는, 그 다음에 어두운 부분은 얘네들이 표면에서 식고 다시 하강하는 그런 순환이 발생하기 때문인데 우리 책에 있는 그 자료 뒤에 있어. 한번 다시 보자. 자 그리고 강한 자기장, 요거 목성의 자기장이래. 이런 자기장도 있고, 그 다음에 남반구에는 이런 거대한, 요거 뭐라고 하지? 대적점 혹은 대적반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도 존재한다. 여기 보이지 앞에. 그리고 많은 위성도 있고 그 중에서 이오라고 하는 녀석은 막 화산 활동도 일어나고 있고 이렇게 막 분출하고 있어요. 이렇게 뭐 나오지? 이렇게. 그다음에 목성도 이렇게 골이 존재하고, 그다음에 유로파의 표면은 얼음으로 덮여 있고 가니메드는 태양에서 가장 큰 위성이고 이런 특징들도 체크해 보면 어떨까 싶다.
자, 그리고 우리 책에 요 그림, 요 그림에 대한 설명 이따가 할게. 자, 그리고 행성, 목성은 주로 수소 분자로 이루어져 있대. 그렇지만 내부로 가면서 밀도, 온도, 압력이 엄청 증가할 거잖아. 중력이 크니까. 그래서 이 수소가 기체 상태가 아니라 액체 상태의 수소를 이루고 있대. 그 목성 내부에는 내부 압력이 200에서 300만 기압까지 올라가서. 그래서 결국 수소는 액체 상태이면서 거의 금속과 같은 성질을 가지는 금속성 수소가 된다고 해. 그래서 이러한 액체 상태의 금속성 수소는 약 중심에서 14,000km 되는 곳까지 이런 것들이 막 들어차 있고, 그 안은 어떨까? 고체 상태의 핵이 있대. 그래서 목성이 기체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완벽한 설명은 아닌 거지. 그 안에 액체 상태의 수소, 또 철, 규산염으로 이루어진 고체 상태의 핵, 이런 것들도 사실 있다고 해. 그리고 심지어 그 핵의 질량이 지구의 거의 10배, 20배 정도 될 정도로 굉장히 목성 중심이 큰 그런 덩어리가 있다. 그리고 그 온도는 약 4만 켈빈 정도로 되게 높대. 그래서 사실 그런 얘기도 있어. 목성의 질량이 조금만 더 또 컸다면 이건 행성이 아니라 갈색 외선과 같은 그런 이제 별이 되었을 수도 있다. 그래서 태양계에 이제 별이 2개가 있었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도 있대. 근데 이건 뭐 만약이란 얘기니까 그 정도까지만 하면 되지. 자, 그리고 아까 목성이 이렇게 밝고 어두운 띠가 있는 이유는 결국 이런 이제 대류 현상 때문인데, 밝은 띠는 더운 공기가 상승하는 지역, 어두운 띠는 냉각된 공기가 하강하는 지역. 그래서 결국 상승 하강하는 그런 순환계래. 그리고 각각은 표면에서 이제 고기압, 저기압 이렇게 되면서 이런 순환이 또 일어나게 되는 거지. 연직 방향으로의. 그래서 여기 D라고 되어 있는 것은 존, B라고 되어 있는 것은 벨트, 이런 의미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고, 여기 오른쪽에는 외행성의 어떤 고도에 따른 온도 변화인데 다 똑같이 줄어들었다가 높아지는 그런 변화가 있다. 이런 걸 참고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토성, 행성 중 평균 밀도가 가장 작고 자전 속도가 빨라서 편평도가 가장 크다. 그리고 얼음, 암석, 부스럭 이루어진 또렷한 고리가 있고, 이 고리는 이제 발견한 순서에 따라서 A, B, C, D, 그 다음에 F, G 이런 여러 가지 링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A와 B링 사이에는 이렇게 카시니 간극도 있고, 또 A링 사이에 N케 간극 이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토성은 여러 위성들로 또 데리고 다니고. 그래서 토성은 이런 특징이 있다. 목성과 대기 성분은 되게 유사하다. 그리고 적도에 나란한 줄무늬도 보인다. 하지만 목성보다는 좀 희미하다. 최근 탐사 결과로는 많은 위성들을 보았고, 카시니 하이온스 호에에서 위성 타이탄에는 질소 메테인으로 이루어진 대기도 있고, 그 다음에 액체 상태의 메테인으로 이루어진 그런 바다도 다 존재한다는, 그래서 생명체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제 추측도 하면서 계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대. 여기 liquid water layer 되겠지? 물, 액체 상태에 뭔가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목성, 토성의 이제 위성을 이제 보여주는 건데, 요거 한번 보고 넘어가자. 인스타에서 많은 수업 자료를 찾아보고. 자, 얘는 목성이야. 목성 요 주위에 이오 유로파, 가니메데, 칼리스토 있을 거고, 뿐만 아니라 이런 다양한 위성들이 이 주위를 돌고 있다. 얘는 세턴 토성인데, 토성 주위에 있는 이 많은 위성뿐만 아니라 더 멀리 이렇게 많은 위성들이 이 토성 주위를 돌고 있다. 토성이 실제로 위성의 수가 훨씬 더 목성보다 많아. 수십 개 이상 더 많아. 그래서 이렇게 목성과 토성은 질량이 또 큰 만큼 다양한 위성들을 데리고 있다라는 거. 요거는 그냥 쌤이 넣어놓은 거니까 읽는 사람 보고. 자, 그 다음에 천왕성 보자. 천왕성은 이제 하늘색이라서 천왕성이야. 대기 중에 있는 소량이 뭐 때문에? 메테인 때문에 청록색으로 보인대. 자전축이 약 98도 기울어져 있어서 자전축이 긍정 궤도면에 거의 나란하다. 그래서 한쪽 면은 계속 좀 태양을 오래 보고 있고, 한쪽 면은 태양 반대쪽으로 오래 보고 있어. 그래서 온도 차이가 좀 크지. 희미한 고리와 다수의 위성이 있는데, 이 희미한 고리를 옛날에 1998년에 이 정도를 찍었는데, 우리 이번에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날렸잖아. 걔로 천왕성 한번 찍어봤대. 이게 실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찍은 천왕성의 모습이래. 조금 더 고리도 이쁘게 보이고, 좀 하늘하늘한 색이 이렇게 보이는 거 알 수 있어.
천왕성은 태양 주위를 84년에 한 바퀴씩 돈대. 약 20AU 정도 떨어져 있어서 돈다고 하네. 자, 그리고 천왕성만 찍으면 조금 해왕성이 서운하겠지. 그래서 해왕성도 이렇게 근접외선 영역으로 한번 찍어봤대. 그래서 해왕성도 이렇게 고리가 있고 조금 밝게 보이는데 얘를 좀 이렇게 어둡게 했다면 이런 좀 푸른 빛이 보여. 얘 돌고 있대. 이거 돌고 있대. 애니메이션 넣어놨어. 이렇게 돌고 있다. 돌고 있어. 앞에 행성들도 다 계속 돌고 있었던 거야. 자, 그리고 해왕성, 천왕성과 되게 비슷해. 크기, 질량, 대기 성분 비슷하고 또 여기 아래 대흑점 이런 걸 발견됐다고 하고. 그다음에 여기 방금 얘기했던 해왕성이고 이 되게 큰 위성 트리톤 이런 것들도 있어. 이 얘랑 좀 많이 떨어져 있는데 이런 큰 위성도 있다고 하고. 그래서 해왕성의 특징은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자. 자, 그래서 행성의 특징 그리고 표면과 대기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그런 것들. 그래서 교과서 187페이지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펴봤다고 보면 되겠고, 이제 딱 4개만 더 보면 돼. 마지막 태양계 내의 작은 천체들, 외소행성, 혜성, 그다음 소행성, 그다음 운성, 유성. 요거 4개만 보면 되니까 이제 조금만 더 보자. 자, 첫 번째로는 외소행성이야. 행성이라고 생각했던 건데 이게 크기가 좀 작고 그 자체 중력으로 주위의 작은 천체들을 끌어들이지 못하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외소한 행성, 외소행성이라고 한 거지. 그래서 우리 9번째 행성이었던 저 명왕성이 이제 플루토라는 이름으로 또 외소행성이라는 이름으로 저렇게 이제 그 계급이 좀 약간 떨어졌다. 그런 것도 너희가 아마 알고 있고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이런 외소행성 그런 내용이 우리 책에 처음 소개가 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자. 국제천문연맹에서 이제 명왕성을 이제 행성에서 제외시키면서 134340이라는 이제 외소행성 숫자를 부여하고, 또 뭐 카론뿐만 아니라 명왕성의 위성, 닉스, 하이드라 이런 것들도 새 이름을 받게 됐다고 한다. 지위 격화를 시켰다. 또 세레스, 뭐 에리스, 제나 이런 것들이 다 이런 또 외소행성에 이제 들어갔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혜성 보자. 혜성은 영어로 커멧이라고 하고 태양계 외곽에서 떠돌던 천체가 태양의 인력에 의해서 우리 태양 주위로 이렇게 끌려 들어오는 그런 것. 특히 끌려 들어올 때 태양 가까이 오게 되면 그 태양열 복사압에 의해서 밝은 머리 그리고 긴 꼬리를 드러내는데 그런 천체를 우리는 혜성으로 얘기를 한다. 태양계가 형성될 당시 초기 물질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서 태양계 기원을 연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이 혜성의 구조는 어떠냐? 핵과 코마로 이루어진 요 머리 부분이 있고, 그 다음 이제 꼬리 부분이 있다. 이 주위는 이제 수소 구름이 이렇게 막 또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이런 구조가 있다. 자, 가장 중심에 있는 핵에는 뭐가 있냐? 얼음, 먼지 이런 것들이 뭉쳐져 있고, 그 다음에 코마는 이제 우리 태양 주위에 다가오면서 태양의 복사 열에 의해 핵의 물질이 막 승화되면서 밝게 보이는 그런 부분이 바로 코마 영역이라고 해. 그 다음 꼬리 영역은 두 가지가 있어. 이온 꼬리, 먼지 꼬리. 아무래도 이온은 더 가벼울 거잖아. 그래서 태양의 반대쪽으로 이렇게 이온 꼬리가 쫙 나타나. 여기 태양이 있을 때 태양의 반대쪽으로 이 가벼운 이온들이 막 복사압에 의해 날아가는 그런 이온 꼬리가 있고, 그 다음 먼지 꼬리도 있는데, 이 먼지 꼬리는 조금 휘어져서 나타나. 어느 방향으로 휘어지냐? 얘가 지나온 경로,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혜성이 공전을 할 때 태양은 여기 있고, 그때 이 먼지들이 여기서부터 태양의 그 복사압에 의해 이렇게 막 먼지를 내뿜고, 그리고 혜성이 이렇게 막 오면서 그 먼지들이 이렇게 뒤쪽으로 나타난단 말이지. 그래서 관성에 의해서 이 먼지 꼬리가 자기가 지나온 경로 방향으로 이렇게 조금 휘어서 꼬리를 남기는 그런 것을 우리는 먼지 꼬리라고 한다. 그래서 이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음을 우리 책에 있는 자료나 아니면 아래에 있는 그림을 통해서 아마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 신율이 큰 타원 궤도 혹은 포물선 궤도로 태양 주위를 이렇게 공전을 하지. 그런데 이 혜성이 어디에서 왔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긴 거야. 그래서 두 학자 오르트와 카이퍼가 이제 이것에 관한 얘기를 한 거지. 오르트라는 학자가 이 태양계의 최외곽 공간에 수많은 먼지 얼음덩이 얘네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이렇게 왔다가 가는,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가는 그러한 행성들, 장주기 행성, 주기가 되게 길어, 멀리 있기 때문에 공전궤도 전반경이 길잖아. 그래서 이렇게 긴 주기를 가지고 멀리서 이렇게 오는 그런 해성들을 보고, 아, 얘네들은 저런 구름에서 왔겠다. 그리고 내 이름 따서 붙일래, 오르트 구름 해가지고 이렇게 공 모양, 구 모양의 이런 구름처럼 구 모양의 그런 걸 오르트 구름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카이퍼라는 학자는 해성의 여러 가지 특징들을 살펴보면서 주기가 저렇게 안 긴데 싶었던 거야. 주기가 저렇게 멀리서 뭔가 해성이 오는 게 아니라 주기가 짧아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서 오는 것들도 있다. 그리고 이렇게 구 모양이라면 해성이 오고 가는 그 방향이 공전 궤도면과 좀 이게 각도가 있는 해성도 물론 있지만 단주기 해성 같은 경우는 얘네들이 오고 가는 방향이 공전 궤도면과 비슷하다는 거야. 그래서 주기도 짧고 이 들어왔다 나가는 방향도 우리 공전 궤도면과 나가나 얘네들은 어디서 온 걸까? 이렇게 멀리서 안 왔을 것 같은데 해서 생각한 게 해방선보다 조금 더 바깥쪽에 있는 약 이제 100AU 주위에 있는 그런 곳에서 온 게 아닐까. 그래서 보니까 있더라고. 그래서 요 영역을 카이퍼 벨트라고 하고 여기서 그래서 여기 보면은 궤도 단주기 행성은 그 궤도가 태양의 행성들과 닮아서 궤도면도 평행하고 공전 방향도 시계 반대 방향이고, 이러한 단주기 해성은 이 오르트 구름으로서 설명하고, 오르트 구름에서 왔다고 하기 부적합해가지고 태양계보다 가까이 있는 요 영역을 우리 카이퍼 벨트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은 엄밀히 구분을 해야 돼. 자, 여기 태양계 행성에서 요 부분이 뭘까? 소행성대야, 소행성대. 화성과 목성 사이에 소행성대. 그 다음 여기가 뭐다? 카이퍼 벨트. 그리고 이게 이제 여기 있는 거야. 이게 카이퍼 벨트고, 그것보다 더 멀리 이렇게 여기서 오는 것을 오르트 구름이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해성의 출발지가 어딜까 하는 그런 것과 관련된 개념이 바로 이 카이퍼 벨트와 오르트 구름이라는 거 이해해 주면 되겠어. 자, 그리고 세 번째 소행성. 소행성은 어떻게 발견했느냐? 이 티티우스라는 학자 그리고 보데라는 학자가 티티우스 보데 법칙을 얘기했는데, 이 행성이 놓여 있는 그 위치가 어떤 수결과 관련된 것처럼 나타난다는 거야, 경험적으로. 그래서 거기에다가 그 식에다가 숫자를 이제 하나하나 대입을 해보니까 수성도 맞고 금성도 맞고 지구도 맞고 목성도 맞고 화성도 맞고 막 다 그래. 그런데 화성과 목성 사이에 뭔가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은 거야. 2.8AU라는 그 궤도에 행성이 없어. 그래서 뭔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한번 찾아보자, 있을 거야 분명히 라고 얘기했던 게 티티우스고, 그 이후에 피아치라고 하는 천문학자가 이 위치에서 작은 천체를 발견한 거야. 다른 행성들에 비해서는 좀 작지만 뭔가 딱 이렇게 구체인 뭔가 있는 거지. 걔를 세레스라고 명명하고, 얘를 당시에는 행성으로 새로운 행성 찾았다 얘기했던 거야. 근데 얘 크기가 어때? 너무 작아, 다른 행성에 비해서. 그리고 이 위치에 세레스뿐만 아니라 다른 행성들, 다른 조그마한 천체들이 되게 많더라고. 그래서 얘네들 행성이라 부르면 좀 안 될 것 같다. 그냥 작은 소행성이라 하자 하고, 여기 있는 이제 많은 소행성들을 묶어서 우리는 소행성대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화성과 목성 사이에 요 영역에 바로 방금 얘기했던 요 지역 여기에 바로 소행성대라고 이름을 붙인 거야. 그래서 이런 소행성을 이제 허셀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렇게 이름을 붙였고, 그 크기는 50m 이상의 것으로 정의하지만 수 킬로미터, 수십 킬로미터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어. 그리고 대부분 불규칙한 모양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얘네들이 불규칙하기 때문에 자전을 하면 밝기가 불규칙적으로 변하겠지. 그리고 질량이 좀 큰 것들은 심지어 이 소행성 옆에 위성을 데리고 다니는 애들도 있대. 화성과 목성 공전궤도 사이에 가장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러한 소행성은 태양계에서 행성이 형성될 당시에 정보를 간직하고 있어서 되게 연구할 때 또 도움이 되고, 그리고 이러한 소행성 중에 우리 지구로부터 0.3AU 이내로 접근하는 천체를 우리는 지구 근접 천체라고 하는데, 이 중에서도 0.05AU로 너무 가까이 붙어 다가오는 그런 것들은, 이거 지름이 150m 이상이면서 그런 것들 우리 지구에 한번 부딪히면 와, 지구 큰일 나겠다. 그래서 지구 위협 천체로 분류를 해가지고 얘네들의 실시간
위치를 계속 분석하고 혹시 어떤 변화에 의해 우리 지구에 어떤 충돌을 하진 않을까 계속해서 관측을 하고 예의주시하고 있는 그런 천체들이래. 그래서 지구 위협 천체 이런 것들도 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에 얘들아 유성과 운석 한번 보자. 유성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의 내를 임의로 이제 배회하는 그런 여러 바위 덩어리들 말이에요. 그래서 크기가 수 킬로미터나 수 밀리미터, 수 마이크로미터 이런 것들 그냥 다 우리는 이제 유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이러한 유성체가 지구 대기에 끌려와가지고 마체에 의해 이제 막 가열되고 타면서 주로 이제 100에서 130km부터 점점 이제 타기 시작하고 빛을 내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는 유성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러한 유성은 주로 어떤 이유에 의해서 나타나느냐? 어떤 단주기 해성, 즉 우리 공전궤도 비슷한 단주기 해성이 태양 주위를 지나가면서 이 이온거리, 먼지꼬리 이런 것들을 막 방출하는데 우리 지구가 공전할 때 그 꼬리에 이렇게 살 들어가는 거야. 물론 쏙 들어가진 않지. 근데 그 꼬리와 가까워지면서 우리 지구의 중력이 그 해성의 꼬리들을 이렇게 확 당겨. 그러면서 한 번에 많은 그런 이제 물질들이 우리 지구 대기를 이제 떨어지면서 타는 그러한 현상을 우리는 유성우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많은 유성우 들어봤지. 페르세우스 유성우라든지 뭐 여러 가지 유성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수년 혹은 수십 년을 주기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우리 지구에 많은 아름다운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게 하지. 자, 그 중에서 저기 오른쪽에 보면 이제 키미노 나마요 이 너의 이름은 여기에 떨어지는 여러 이제 유성우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얘네들이 지구에 이렇게 쾅 충돌한다. 다 타지 못하고 그런 걸 뭐라고 한다? 운석이라고 한다. 운석. 유성체 중에서 대기에서 완전히 소멸되지 않고 지상에 떨어지는 거지. 이 운석은 그 구성 성분이 어떠냐에 따라서 석질운석, 철질운석, 석철질운석 이렇게 분류를 한대. 석질운석은 규선염 광물이 많은 거, 철질운석은 철니켈이 많은 거, 석철질운석은 그 중간 정도인 거. 그리고 이러한 석질운석이 제일 많대. 규선염 광물이 제일 많이 있고, 그다음에 철질운석은 6%밖에 안 돼. 와, 근데 이거 진짜 무겁지 않겠나? 철니켈이 99%라고 하면은 엄청 무겁겠지. 사실 나머지도 다 무거울 거고. 이런 운석 학술적으로도 가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또 비싸게 거래가 된다고 해. 그래서 혹시 만약에 우리 부산과학 운동장에 운석이 탁 떨어져,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 어떻게 해야 되겠어? 운석이 탁 떨어졌는데 선점해야 될 것 같아. 그래, 뭔가 사람들이 우르르 다 몰리겠지. 그래서 이런 운석이 떨어지면 사실 이제 뭐 신고를 하고 또 이런 운석을 또 연구하고 하는 뭐 한국 지질자원연구원 이런 곳에 보내야 될까? 아무튼 그런 곳에 이제 좀 보내줘야 되겠지만 뭐 크기가 작다 그리고 이제 다 식었다 하면은 그걸 뭐 예를 들면 이베이 경매에 올린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또 개인의 어떤 욕심을 채울 수도 있겠지. 어쨌든 그래, 이런 운석들이 또 태양에 내 작은 천체, 엄밀히 말하면 유성이 태양에 내 작은 천체고 그게 떨어지면 운석이 된다는 건데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체크해보면 어떨까 싶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 시험 범위 전체 다 나갔고 좀 범위가 많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지만 골고루 또 문제도 내고 했으니 잘 보고, 그리고 방금 오늘 수업했던 2단원, 4단원의 내용은 이제 영상에 있는 내용도 그리고 책에 있는 내용도 쌤이 같이 넣었는데 뭐 그렇다고 영상에 있는 모든 내용을 이 자료에 다 담지는 않았어. 그러니까 너희가 또 이제 아직 지구과학은 시험이 일주일 남았다, 그치? 비록 내일이 시험 하나 치지만 지구과학은 일주일 시험이 남은 만큼 또 영상에서 너희가 정리했던 부분들 한번 또 필기 참고해가지고 시험 준비를 해보면 어떨까 싶다. 자, 이렇게 해서 수업 마무리하고 남은 시간은 좀 쉬도록 하자. 수고했다. 고맙습니다.